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자, 오늘 561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561강은 오늘은 좀 비슷한 형태의 사주 3개를 보여드리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있는 사주가 오늘 소개할 주인공인데 지금 임진년생인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이런 미래 모델링이죠, 일종의.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유아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을 저는 미래 모델링을 해준다. 아이의 미래를 다듬어 준다. 힘을 모아준다.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괜찮은 가능성으로 보다 더 가깝게 가게끔 해준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봐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미래 모델링을 했던 우리 자녀 사주를 본 내용을 가지고 참고로 양옆에는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주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인데 시주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도 비견겁재가 매우 많은 비견격 사주에 시주의 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주도 비슷한 구조죠. 지금 개미일주의 정사시주고 개일주의 정사시주고 모두 다 시주의 강한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분은 요 가운데 있는 우리 13살 우리 초동생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초동생 미래를 볼 때 뭐 아이가 50대에 뭐가 되고 60대에 뭐가 되고 사실 그거 그다음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이가 초중생, 중학생, 유치원생인 경우엔 20대가 어떻고 30대가 어떻고가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분이 30대 초반, 이분도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주가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 후에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전부 셋 다 남자예요. 우리 남자 나이 30대 초중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죠.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남자들은 20대까지는 아직 애예요. 애. 네, 약간 좀 약간 짐승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직 애인데 이게 30대가 되면 이제 슬슬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뭐 경제력도 갖추고 이제 철도 들고 책임감도 생기고 이제 더 어른스러워지죠. 단순히 뭐 힘이 세서 어른이 아니라 책임감도 강해지고 자신의 전문성이나 재능성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중견 정도의 역할을 맡게 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두 사주를 보면서 제가 미래 모델링한 사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측면을 보죠. 이제 부모님들은 매사에 걱정, 근심이 많은데 되게 이렇게 사주가 좀 특이하게 생겨 있으면 이렇게 천간에 비견겁재가 쭈루루루루 모여 있는데 일지가 또 편관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걱정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 근데 저한테 상담하시는 고객 중에 상당수 한 17, 8분 정도가 사주를 조금 알든가 이만큼 알든가 이만큼 하신단 말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명리업계의 프로로 일을 하시는데 도저히 내 자식은 내가 못 보겠다 해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상한테는 이게 사주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정 많이 들어간 대상 1순위가 자식이죠. 뭐 배우자나 남편,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 또는 나를 차버리고 떠나버린 그 나쁜 놈. 보통 이런 상태들은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이 평범한 마음으로 못 봅니다. 아유, 얼마 전인가 그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교제를 했는데 결국 남자한테 이렇게 채였어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분노를 막 저 옆에서 막 쏟아내시고 나는 무서워서 혼났어. 이 사람 저러다 나 때리겠다. 이러다가 내가 남자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마디만 했다 하면은 나를 때리겠다 해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아니 진정하세요 이러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호신쌤이 상담을 신청을 하면 요즘에 한 달 정도 대기 시간이 걸려 있는데 이게 아주 장점이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은 어떤 격정의 순간
호신샘한테 돈을 쏘고 사주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상담이 진행되는 거는 뭐 빠르면 20일, 평균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호신샘을 만났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이게 다 지나갔어, 격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담담하게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은 뭐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회사에 떨어졌는데 억울해요. 뭐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무슨 취직 시험을 봤는데 뭐 이런 등등등등. 근데 그분은 그 상담 신청을 할 당시에 분노에 치를 떨면서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저를 만났는데 아직도 그 불타는 눈의 이글거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이거 방호복을 입고 상담을 하던데 가끔 저런 분이 오시면 근데 2시간 동안 저한테 쏟아내시고 나중에는 좀 진정이 되신 것 같아.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오시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지금 겁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자, 이게 이 미래 모델링을 해드리는데 아이 사주는 보다 신뢰성을 좀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께서 사주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이런 사주를 보면은 좀 불안해하세요. 이거 왜 그럴까? 왜 불안해할까? 이 명리업계가 대체로 사주의 장점을 찾는 법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당신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어. 그러니까 당신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사주가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자기가 문제 있다고 왔어. 거기다 대고 당신 사주 멀쩡한데 왜 문제지? 그러면 실력 없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려면 너 뭐 때문에 왔지? 뭐 한다든가.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너 앞으로 어떻게 돼? 너 무슨 문제 생겨? 이런 뭔가 상대를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좀 업계가 아무래도 좀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좀 성향이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무슨 논문 주제가 떠오르냐면 명리업계에 만연한 가스라이팅 현황.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교수님들이 다 명리를 몇십 년 하신 분들인데 완전 폭탄 같은 내가 지금 가서 명리업계에다 폭탄을 던지겠다는 거잖아. 이거 곤란. 명리를 찬양을 해도 논문이 통과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까지 따고 나서 내가 이제 내 논문 내가 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명리학계에 폭탄을 좀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명리 상담가가 되시려는 분들이 자꾸 그 명리 상담가가 되려는 욕망 중에는 뭔가 약간 피해의식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인생이 좀 안 풀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인생이 잘 풀려서 명리를 하는 분들은 사실 얼마 없어. 뭔가 어떤 내 운명이 지금 외통수에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막바지에 몰린 듯한 분들일수록 명리를 더 많이 하신단 말이죠. 나 도저히 명리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취미 교양이나 이 학문이 참 괜찮다라고 느껴서 사람을 구해야겠다 하시는 좋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는 특히 좀 상황이 어렵게 풀리신 분들이 명리 쪽으로 많이 가신 터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운명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분노를 상대에게 투사를 해버리는데 심리학 용어의 투사죠. 사실 자기한테 할 말인데 이거를 상대한테 너 남편 복 없어. 이거 원래 남한테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자기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너는 뭐 자식 복 없어. 너는 돈 복이 없어. 너는 직장 복이 없어. 이제 이런 형태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명리학이 아무래도 단점 찾기가 장점 찾기보다 좀 더 많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학을 배우면 좋다 나쁘다 해서 주로 나쁘다와 관련된 얘기가 압도적으로 두껍단 말이죠. 좋다는 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호신샘한테는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겠다. 균형을 맞춰야겠다. 아무래도 이 균형을 맞추려는 힘이 나를 명리로 이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주들이 일반적으로 명리학계에서는 안 좋다라는 설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요 비슷한 구조의 사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경겁제 다자이면서 시주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비경겁제가 많은데 시주의 재성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궁겁쟁제 내지는 뭐 궁비쟁제, 뭐 줄여서 쟁제, 제를 놓고 쟁탈이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졌다 같은 형태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기만 한 것일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겁다자 사주,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의 성공 포인트, 그 다음에 천간의 이 두 개의 사주는 일명 일기격이라고 좀 알려진 사주라서 이런 형태의 사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3살 나이에 미래 모델링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호신쌤의 뇌피셜일 수도 있잖아. 뭐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사한 구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주에 지금 현재 20, 30대, 40대, 30, 40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사주를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확실한 거는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이 사주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 그래, 비슷한 구조인데 20년 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사람들의 사주를 보여주면 물론 그걸로 100% 설명은 안 될 거야. 100% 설명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는 100% 설명이 되잖아. 가능하다. 물론 여러 개의 삶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능한 삶인 거잖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요 사주입니다. 우리 13살 어머니께서, 이제 13살 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하고 열심히 이제 신도시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요즘에 외둥이들이 많잖아요. 아들 하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부의 사는 낙이 자녀가 커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소가 있죠.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남편한테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식 걱정이 많으신데 사주 공부를 좀 하셨어. 근데 사주 공부를 좀 했더니만 아니 우리 아들 사주에 요 개수, 임수가 비경겁제래. 특히 뭐 겁제가 있으면 내 돈을 뺏어간다 그러는데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재성을 이렇게 비경겁제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 그럼 이거 우리 아이가 커서 큰 돈을 잃는 거 아닌가. 비경겁제들한테 돈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보통 이런 사주를 가지고 명리 상담을 하러 가면 요즘에는 물론 훌륭한 수준을 가지신 명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간혹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주에 비경겁제가 가득하니 다 네 돈을 가져갈 사람들이요. 파재가 예상되어 있으니 동업협업은 절대로 불가하다. 사람을 믿지 말고 부모 형제가 모두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일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아들 사주를 보러 잠깐 어디를 갔는데 좀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가 불안공포증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신쌤이 여러 사주 강의를 올리는데 비경겁제와 관련된 어떤 실전 사주를 아마 호신쌤이 제일 많이 올렸을 거예요. 호신쌤 역시도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3개 있으니까. 보통 뭐 하나 있으면 있구나, 2개 있으면 좀 있구나, 3개 있으면 많이 있구나, 4개 있으면 허벌나게 많네.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개가 있는, 3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비슷한 사주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주 우선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주는 우선 활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성공 포인트 찾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지금 아직 젊은 사람이야. 아직 아이야. 어린이야. 그러면 아직 사회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 시절일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 거야. 사실 사주가 어떻게 생겼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랄 때는 그 사주의 개성이 그닥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사주가 거지 사주라고 해서 뭐 어릴 때 거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부모의 사주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니까. 근데 이제 일명 2차 성장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인 사주의 힘이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주의 중요한 자리와 많은 글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와 많은 글자 두 가지를 같이 좀 봐야 돼. 사주에서 중요한 글자, 중요한 자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월지는 그 사주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할 때 어디서가 이게 월지를 말하는 게예요. 묘목의 땅에서 비경겁제들이 관을 다루며 재성을 모았다. 뭐 이게 육하원칙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사주가
그런 인생 스토리를 적어 갖고 왔고 웬만해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 사주는 활용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주는 활용법이 중요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 재료 8가지를 가지고도 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8가지 음식 재료인데 희한한 음식 재료나 못 먹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요리 재료 탓만 할 것까지는 없어. 그 요리 재료를 활용하지 못한 이 요리사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요리 재료의 품질이 좋은 애 나쁜 애 필요한 게 있네 없네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를 보자고. 이 사주의 중요한 자리는 월지고요. 많은 성분은 뭔지 봐요. 많은 성분은 뭐예요? 1순위 비겁, 2순위 재성, 3순위 관성이죠. 내가 지금 요리를 하려고 한다 또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쳐봐.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물감이 한 4가지 색밖에 없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색깔이 검은색이고 그 다음 색깔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 색깔이 노란색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 검은색 많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약간 야경이나 뭐 한밤중이나 뭐 밤의 풍경이나 아니면은 뭐 밤의 달빛 뭐 이런 거 그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재료가 비경겁재야. 그러면은 이 사주의 활용법의 1순위는 사람 활용입니다. 자, 어느 섬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는 잘 안 되는데 거기는 물고기는 풍성해. 그러면 주로 식량을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주로 물고기, 주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 해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산에서 나는 뭐 산나무라든가 산딸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귀하겠지. 이제 귀하겠지. 하지만 귀한 거를 주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 아이템으로 쓰고 귀중한 것이나 부족하지만 핵심적인 아이템을 핵심 아이템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라면 끓일 때 라면의 면이 98%고 스프가 2%잖아. 그럼 주재료는 뭐야? 라면 면발이고 핵심 재료는 뭐야? 스프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잖아. 좋거나 나쁜. 군대로 치자면은 사병이 많은 거는 주재료고 거기 장교들이 들어있는 거는 핵심 재료죠. 핵심 재료를 빼버리면 병사가 많아도 힘을 못 쓰고 병사가 없고 장교들만 있으면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맨파워가 수량이 딸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우선 사람을 활용해야 돼. 제일 많은 글자니까. 두 번째 많은 게 뭐야? 비경겁재 재성이잖아. 재성. 그럼 이 사주에서 많은 성분 1순위, 2순위가 뭐예요? 사람하고 재물이죠. 그럼 이 사주의 이번 지구별 주요 체험 과제는 사람과 재물이란 뜻이야. 사람과 재물. 근데 그 둘은 또 상극관계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정도의 테마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핵심 기운이 있어. 핵심 기운이 바로 월지야. 월지는 그 사회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핵심 재료인데 그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식신격 사주입니다.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 재료야. 그러면 식신격의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식신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겠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식신 공유죠. 참고로 비경겁재가 많은 사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오행들한테 공유라는 말을 붙여야 돼. 공유. 사람들이 재성을 함께 보고 있으니 시장이나 재물을 공유하는 거고 식신을 함께 쓰고 있으니 기술이나 재주와 어떤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자, 다만 관성은 공유라기보다는 사회의 겁재가 가진 관성과 내가 가진 관성이 조금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 체험, 감투, 직분, 즉 관성 체험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사주에서 미래 모델링은요, 그 사주가 낼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바람직한 걸 찾는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2개 정도나 3개 정도가 높은데 그 중에 하나는 되게 안 좋은 새드한 스토리고 다른 거는 해피한 스토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밀어야 돼요? 해피한 스토리를 밀어야 돼. 새드한 스토리를 밀지 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피한 스토리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겠는데 이거 위험하게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위험하게 가지 않도록 이 사주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라고 내가 위험한 스토리를 알려줄게. 해버리면 위험한 스토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시는 분들, 사실 이 운명학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우선 첫째, 내가 집중하는 것을 이룹니다. 집중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집중하는 걸 창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라는 걸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걸 창조하고 그 다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걸 창조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바라는 걸 창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식이냐면요. 저 제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다치면 어떡하지? 나 다치면 어떡하지? 나 다치면 어떡하지? 자, 바라는 건 뭐죠? 안 다치는 거. 집중하고 있는 건 뭐죠? 다치는 거.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미래에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망하면 어떡하지? 주가가 바닥을 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한 학과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말은 어떡하지? 라는 말은요,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근데 우주는 반어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빅데이터 기법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이 빅데이터 기법과 영성학적 원리들,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유사점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미국의 대선을 연구를 해서 그 구글이라든가 다양한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무작위로 슈퍼컴퓨터가 그거를 싹 다 걷어들인 다음에 특정 대선 후보의 이름이 누가 많이 나오는가를 놓고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마치 이런 거야. 이게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의 데이터인데 당시에 인터넷상에 트럼프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당시 빅데이터가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인터넷 넷상에 수많은 SNS상에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주로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나쁜 놈, 트럼프 당선되면 안 된다. 제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게 해주세요. 트럼프는 당선되면 안 된다.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어. 이게 우주 원리하고 약간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빅데이터는 사실 우주 원리랑 약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 안 됐으면 좋겠다죠. 근데 뭐에 집중했습니까? 트럼프에 집중했어.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뭐 모 씨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뭐 모 씨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그래서 뭐가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를 생각하면 잘못되면 어떡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거를 집중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공부를 할 때도 같은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자, 이런 사주를 보고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데 이겁니다.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들이 군겁쟁제 안 당했으면 좋겠다. 즉 돈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야. 그런데 집중하고 있는 건 돈 날리면 어떡하나. 재산이 털리면 어떡하나.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원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거. 근데 집중하는 건 가난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을 끌고 와요. 가난을 끌고 와, 우주에서. 가난을 끌고 와. 이거 안타까운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미래 모델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되고 싶은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어법 쓰지 말고. 반어법 쓰지 말고가 중요한 거예요. 바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저를 제 옆에 계속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아이 꼴찌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꼴찌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꼴찌하겠죠. 꼴찌 쪽으로 자꾸 에너지를 끌어주죠. 그러지 말고 저러다 1등하면 어떡하지? 저러다 1등하면 어떡하지? 저러다 1등하면 내 선물 많이 사줘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가 1등을 해서 선물을 많이 사주는데 내 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그런 상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약간 행복한 상상인데 보통 그런 경우가